잠은 이내 오지 아니하였다. 나는 다리를 포개에 얹고 몰아누웠던 몸을 돌이켜 다시 바로 누이었다. 등골과 어깨 쪽지로 찬바람이 새어드는 것이다. 이때 시계가 몇 점을 치려고 하던 것인지 7점을 댕댕 치고 또 스르르 감아 들어가는 소리를 내는 순간에 바깥 현관문이 돌연 드르르 열리며 주인 아주망이 계시오? 하고 들어서는 사람이 있었다. 서슴지 아니하고 들어서는 동정이며 그 주인을 찾는 거침없는 어세가 인근에 살아서 무상으로 출입을 하는 사람이거나 여객이라면 단골로 다니는 흠없는 여객에 틀림없는 것이 현관 옆방에 우연히 들게 된 나에게는 똑똑히 분간하여 알 수 있으리만큼 분명한 것이었다. 뉘요? 안에서 미닫이를 열고 나가는 듯한 주인 마누라가 난 또 뉘라고 어서 오시오 하고는 객을 맞아 복도로 모시는 듯하더니 이 분명히 인근 사람 아닌 것만은 확실한 도련한 틈입자에게 아래와 같은 문답을 주고 받고 한다. 복도에서 하는 말이 현관 옆방에 든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히 낮은 목소리로만 하지 않는다 하면 어느 방에 든 사람에게라도 분명히 통할 만한 이 집은 일본식 건축으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어디 갔다 오시는 길이요? 회령소 오. 이 소리에 나는 벌떡 일어나리만큼 회령이란 소리는 내 귀밑을 화끈하게 때리었다. 전등의 스위치를 비틀어서 불을 켜고 복도로 나가는 나 자신을 나는 상상하였다. 그러나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을 듯해서 불끈거리려는 가슴을 누른 베개 위에 귀만 또렷이 내놓고 이야기의 뒤를 듣기로 한다. 말마오. 회령서 13시간 타고 오. 아침 7시 떠난 것이 인제 오지 아니합니까? 요즘 차가 그래요. 중도동 못 미쳐 고개턱에 와서 고개를 못 넘고 헐떡거리다가 해를 다 지웠지요. 34칸씩이나 되니 어찌안 그렇겠습니까? 절반씩 2번에 끊어서 넘겨다 놓고야 왔지요. 회령서 청진을 13시간이라는 게야 사람이 살아먹을 도리가 있나요? 나는 벌떡 일어나서 전등을 켜고 복도로 나갔다. 그럼 손님 타고 오신 차가 회령소 온 아침 맨 처음으로 떠난 차입니까? 나는 청진 어느 시골에서 무슨 장사로라도 회령에 다니는 듯한 실내 객에게 이렇게 물었다. 예, 처음 떠난 차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저녁 때 여기 와 닿은 차가 선생이 회령 떠나신 뒤에 떠나온 차겠습니다. 그렇지요. 우리 차가 중간에서 허덕거리고 고개를 못 넘고 차 대가리가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동안에 그 뒤에 떠난 것이 먼저 지나오고 말았으니까요. 그러면 뒤에 떠나오다 먼저 지나쳐 왔다는 차라는 것이 언제 떠날지 안 떠날지도 모른다던 그 2번선 차에 틀림이 없었다. 설마 그 차가 떠나오리라고는 생각지도 아니하였고 게다가 그것이 먼저 와 닿았으리라고는 더더군다나 상상할 여지가 없는 일이었다. 참으로 이렇게도 기이할 수가 없는 우리들의 짧은 여로가 일으키는 무쌍한 곡절 전변에 나는 또다시 한번 놀라지 아니할 수가 없었다. 그러고 생각하면 착전까지 모든 형편과 이치가 초저녁에 와 닿은 차가 방이 탄 차에 틀림없으리라고 확고한 단정을 아니 가질 수는 없으면서도 그러면서도 무엇인지 억지와 무리가 그 단정 속에 전혀 없지 아니한 것을 나는 느끼지 아니할 수 없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아무리 출구가 역에는 많고 그것들이 또 다 불분명한 것들만이라 하더라도 자기로서도 볼만큼은 보았다 하고 싶었고 또 방해 행동이 그렇게 재빨랐을 것 같지도 아니한 일이었다. 뿐만 아니라 1층 중요한 것은 와 닿아 있는 차 전체로서 오는 도저히 이치로 깎아 맞추어서는 맞추어질 길이 없는 일종의 기미라 할 것부터가 그러하였던 것이었다.
더더구나 고르다 남은 찌꺼기 기통을 달고 못하지 아니한 양수의 차를 달고서 같은 궤도 위를 남보다 먼저 달려온 차. 이것 역시 불가사의한 자연의 이수와 규구를 넘어서는 무법무리한 일 각계로만은 아니 여겨질 일이었다. 어떻게 하나? 지금이라도 정거장을 나가보는 것인가? 나가본댔자 쓸데없는 일일까? 차가 도착한 지 이미 적지 아니한 시간을 경관 이제 나갔다기로 만날 수 있을 리는 만무하였고 또 어느 거리, 어느 모퉁이에서 우연히 부딪혀 볼 100분의 1 가능성조차 없는 백지와도 다른 어두운 밤중이 아닌가. 하나 그렇다기로 듣고 가만히 앉아 있자는 것도 마음에 허락지 않은 의리 인정은 없을 수 없었다. 이 이수녀의 짧지 아니한 내 여행이 하루도 안 그런 날이 없었던 것처럼 이날 밤도 나는 양복을 저고리와 바지에다 넥타이까지 맨 채 끄르지 않고 자던 터이므로 방에 돌아왔대야 모자만을 들고 밖으로 나오면 되는 일이었다. 보니 현관에서 마주 보이는 오에 이응만 없는 글자로 난 복도 맨 꼬두머리 벽상에 붙은 괴종의 바늘들은 어느덧 아라비아의 8자와 3자를 가리키고 있었다. 절반 이상이나 불이 꺼지다 남은 침침한 좁은 골목을 나와 낮에 보니 소련의 전몰 해군의 기념비가 거지반 낙성이 된 로터리를 돌아 고추 정거장으로 통하는 대로 좌우 보도 위에는 3, 4인 혹 4, 5인 짝이 되어 덜어는 치안대 같기도 하고 덜어는 피난민 같기도 한 사람들이 마음이 채 안정하지 아니한 투덜거리는 목소리로 여간이 어쩌니 차가 어쩌니 하며 지나가는 누가 어쩔 염려는 없으면서도 어쩐지 불안하고 어쩐지 싸늘하여서 못 견디고 싶은 밤이었다. 지금 차에서 내려서 아직 채 헤어져 가지 아니한 사람들인지 혹은 정거장 군의 피난민 수용소에서 궁금증에 못 이겨 나온 소풍꾼들인지 며칠 몇 달 못 먹은 유령이면 이런 것들일까 하게 3, 4, 5 뭉치어서 정거장 정면 벽을 치고 묵묵히 선 것이 그 몸이 다 찬 무엇이나 분간치 못할 어두운 밤에 오직 그들의 배경이 된 벽 자체의 힘뿐을 빌려 희끈히 들여다보일 뿐이었다. 방 선생! 나는 보고 부르는 것이나 다름없이 정확한 어음을 돋우어 정거장 입구를 향하여 불러보았다. 희끈거리는 유령의 그림자는 다시 움직거리지도 아니하였다. 정문을 들어서서 개찰구였을 대를 지나 폼으로 나왔다. 친절한 젊은 여건이 들어있던 나무 판잣집 사무실로부터 헤어져 나오는 희미한 몇 줄기 광원을 의지하여 거기에도 역시 바람을 가릴 기둥들 틈에와 이슬을 막을 추녀 끝될 만한 곳곳마다에 제가끔 이슬을 피하여 깃을 가다뜨리고 옹크리고 앉아는 불쌍한 참새의 무리들은 있었다. 지금 회령소 온 차 어느 겁니까? 판자로 이어 내려온 것이 어슷어슷 규칙적으로 끝이 비어져 나온 사무실 늑골들 틈바구니에 어깨를 틀어박고 앉아서 광명을 등진 채 제 두어 차 앞만 무심히 바라다 보는 한 젊은 사람에게 나는 이렇게 물었다. 그리고 나는 그가 가리키는 데를 따라 초저녁에 와 닿은 차량과 차량을 연결한 체인을 짚고 올라서서 제2 폼으로 건너갔다. 거기도 또한 탈 대로 타고 연수할 대로 연수한 불이 지금 막 꺼진 자리에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는 곳에 다름은 없었다. 탈 것은 다 타고 타지 못할 것만 남긴 듯이 꺼멓게 식어빠진 회신의 길고 긴 차체 연장. 그 긴 회신의 처처에는 불에다 먹을 것과 입을 것을 태워버리고 어버이와 동기를 잃어버린 금세 의지가지 없이 된 가족들이 회신이 다 된 무한히도 긴 이 차체의 운명을 함께 지니고 가려듯이 오직 묵묵히 웅크리고 엉기어 앉은 그림자들, 무게차 위에 떠받쳐 놓은 장갑차의 쇠바퀴 사이, 기름이 쌓여 얹힌 각재나 아마 화목으로밖에 아니 운반할 부서지다 남은 책상이나 걸상 쪼박 틈바구니에 혹은 째어진 장막의 한 끝을
잡아당겨 뼈가 들추이는 어깨를 가리기도 하고 나는 방이 탔었을 앞으로 서너 칸째 되는 창간의 방위를 찾아 걸어갔다. 과연 그것은 내가 상상하였던 것과 다름이 없이 첫째 칸째이었음에 틀림이 없었고 또한 장막을 가린 회령소 혼자 쓸쓸한 마음으로 떠나보낸 바로 그 착간이 틀림없었건만 나는 다시는 방의 이름을 부르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지 아니하는 내 마음에 맡기어 찍소리도 내지 아니하고 도로 돌아서 버리고 말았다. 기름이 쌓여 얹힌 각재들 사이에 끼인 사람, 부서지다 남은 걸상과 책상을 쓰고 자는 사람, 째어진 장막의 한 끝을 잡아당겨 뼈가 들추이는 어깨를 가린 사람, 이 사람들은 한 특수한 개념을 형성하는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이 특수한 개념을 한 독자적인 완전 무결한 개념으로 응고시키려면은 방은 그 중에서는 무용한 사람일 수밖에는 없었다. 그는, 아니 우리는 아무리 다 회신하였다 하더라도 그래도 어딜린지 덜 회신한 곳이 남아있는 사람이었다. 회신하지 아니하였으면서도 회신을 체험할 수 있는 대신에는 회신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떠나 더욱더 완전한 회신이 올 줄을 알면서까지 1층 높은 처소에서 회신하고 있는 자기 자신을 내려다보고 방관하고 있을 수 있는 부류의 사람이었다. 애꿎은 제3자의 정신. 차와 차를 연결한 체인을 다시 짚고 넘어서서 나는 뒤도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천천히 걸어 정거장을 나왔다. 나는 걷어치우다 남은 마지막 오도구를 등지고 섰다. 몇 개 꺽쇠를 제쳐 놓으면 이것마저 쓰러져 없어지고 말 듯한 평면적인 한 개의 하잘것없는 벽을 의지하고 서서 나는 전면 넓은 광장에 어둠을 내다 보았다. 그것은 방금 무대의 조명과 함께 완전히 일루미네이션이 꺼진 관객이 흩어져 버린 극장, 한 큰 관람석에 불과하였다. 종전까지 벽을 따라 흐늘거리던 유령의 군상들도 어디론가 흩어져 버린 듯 하였으나 그러나 그들이 남겨놓고 간 찬 호흡의 냉랭한 기운이 목덜미를 덮쳐오는 데는 변함이 없었다. 어느 구석에 어쩌다 꺼지지 아니하고 남아있는 풀라이트의 한 점 광원도 이제는 남지 아니하였다. 어디로 가나? 팔짱을 겨드랑이 밑에 다가 끼고 나는 내 두 발이 디디고 섰을 자리에서 움직여 나지 아니하였다. 어디로 가나? 다른 날 어느 누가 이를 높고 먼 처소에서 바라본다면 이 또한 영원히 지속되어 나아가는 인생의 막과 막 사이를 연장하는 적은 한 일장 암전에 불과한 것인지도 모르련만 순간순간을 있는 힘을 다하여 지어 나아오던 이때 나에게 있어서는 이 모든 것은 완전히 비극의 종연을 완료한 한 큰 극장의 헛헛한 경관이 아닐 수 없었다. 이 어두운 경관 속에 지향이 없이 팔을 옆구리에 다가 끼고 앞을 내다보고 섰는 배우의 요요한 그림자는 이제 어디로 그 발길을 옮겨야 하는 것인가. 클클하고 헛헛한 마음을 부여안고 그는 불이 꺼진 관객석 깊은 허방에 빠지지 않도록 더듬어 한 줄기 하나밑질을 골라잡을 길밖에는 없음을 깨닫는다. 동록이 난 철책을 가운데 놓고 나무 판자로 만들어 세운 정거장 사무실 반대 방향 이쪽으로는 어느 지면보다도 1층 꺼져 들어간 허방이 나무로 광장 두드러진 기슭 아리에 인접하여 있었다. 다 해서 100평이 넘어도 많이 안 넘을 거지반 네모가 반듯하다 할 공지인데 군데군데 영양 불량이 된 몇 개의 옥수수대와 꽃을 맺어보지 못했을 오그라붙은 호박 넝쿨들 틈으로 꿰어나간 한 줄기 쇠스랑 길. 이 또한 이번 일 이후 피난민들의 필요 없이는 생겨날 리가 없는 길이었다. 길 양 좌우로 호박잎과 풀포기 사이로 수없이 빽빽 버려놓인 사람들의 된 분들. 낮에 수성서 들어와 여관의 륵색을 풀어놓고 처음으로 형편을 살피러 정거장으로 나왔다가 정신없이 이 분을 밟고 참으로 무서운 분 무더기인데 나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었다.
발을 빼낼 수 있어야지. 미아리 공동묘지보다 더 빽빽 들어서서. 남의 일같이 저조스럽게 제법 골살을 찌푸리고 겨우 새스란길 밖에 비어져 나가지 않도록 해서 똥 묻은 신발을 비비대고 갔던 나인데도 그 나도 얼마 뒤 요기하기를 끝내고 똑같은 길을 도로 돌아오는 길에는 역시 그 위에 발을 버디디고 주저앉은 사람에 지나지 아니하였다. 쇠어 새끼손가락 같이 가는 옥수수대를 살떨어진 양산 받듯 가리어 받고 떡잎부터 먼저 된 산산 찢긴 호박잎으로 앞을 가리니 가려졌을 리도 물론 없었거니와 향 될 만한 데를 찾을 수도 없는 것이어서 남의 일같이 저조스럽게 생각한 것도 우스운 일이 되고 마는 수밖엔 없었다. 그렇다고 이 근방에서 찾자면 이곳밖에는 급한 용을 채울 때도 없을 것 같았다. 짝패와 더불어 앉아 같이 하는 일이라면 무슨 우스기라도 하며 킬킬거리지 아니할 수 없을 내 우스꽝스러운 광경을 나는 등을 우그려 찢어진 호박잎 밑으로 들여보내듯 하며 상상하였다. 누가 내라고 해서 낸 것도 아니요. 누가 따라오라고 해서 시작한 것도 아닌 이 일대 공동변소가 실로 어떻게 이렇게 요긴하고 눈살 바르고 적당한 장소에 만들어져 있을 수 있겠는가. 물론 하필 나라고 해서 특별히 지목해보는 사람이 있을 리도 없었다. 그러나 바지를 축혀 올리고 허리끈을 매는 내 얼굴은 아무래도 붉어지지 아니할 수 없음을 느끼었다. 공지와 세표가 되는 광장 두드러진 기슭 아랫길을 따라 내려가면 허방이 끝이 나는 곳에 여관으로 2층 벽돌집이 서 있고 이 집을 한 채 지나쳐 바른 손으로 꺾어 들어간 골목길은 서너 너더 집 지날까 말까 하여 다시 작은 십자길에와 부딪힌다. 모두가 일본 집들이었다. 어디를 가나 그랬던 것처럼 이것도 정거장의 정면과 그 뒷골목이 될 만한 십자길을 중심으로 하고 8월 15일 전에는 철도 여객들을 상대로 하는 여관이며 과일전이며 식료품 자파상 같은 것이 번성한 장사를 하였을 듯한 흔적이 아직 군데군데 완연히 남아 있었다. 낮에 수성서 들어와서 점심을 사먹고 둘러나오던 영로순을 따라 하나밑길을 따라 내려온 나는 여관 골목을 들어서서 십자길을 바른 편으로 꺾어 고쳐 정거장 쪽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이니 허방 공지의 분이 널려있는 쇠스란 길을 건너오면 지름길이 되는 곳에 음식의 점포는 늘어놓여 있는 것이었다. 점포라 했대야 물론 그것은 비바람조차 막지 못할 판장 쪽이나 하다못해 사대기 가마기장 같은 것을 둘러친 잠정적인 단순한 상권 표지에 불과한 것들이어서 이나마 건세에 미치지 못하는 패거리들은 엿장 사며 떡장 사며 지짐이, 두부, 오징어, 성냥, 담배, 비누, 비스킷, 옥수수 삶은 것, 구운 것, 사과, 배 같은 것을 맨 땅 위에 나무 판대기나 종이 쪽지에 버려놓기도 하고 광주리에 담은 채 이런 빈약한 점포들을 의지하여 길 옆에 쪼그리고 앉아서 손님을 부르는 남녀 노유들. 이 현황 잡다한 풍물 속에 이날 한낮을 보낸 일이 있는 나는 너무나 고조곤한 쓸칠 듯한 쌀쌀한 공기 속에 새삼스러이 등골이 오싹함을 느끼어 옷깃을 세우지 아니할 수 없었다. 한잔하고 가나. 낮에 오래간만으로 돼지고기에 생선에 매운 무나물까지 받쳐서 처음으로 배껏 먹어본 이래론 여지껏 먹은 것도 없으려니와 전신이 바싹 오그라들고 가다들어 무엇에 닿으면 닿는 대로 부서져 으스러질 것 같은 을씨년함을 나는 어찌하는 수 없었던 것이다. 길 위에 노점을 하러 나온 사람들은 벌써 하나도 없이 자취를 감추어버리고 말았다. 십자길로부터 노점 지대에 들어서면서 나는 음식의 점포가 늘어선 저 골목 안을 들여다보았다. 이곳에도 불은 모조리 꺼지고 말아서 양줄로 선 가지각색의 바라크들만이 서늘한 저녁 공기 속에 마주보고 서 있을 뿐이었다. 나는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발을 옮기어 둘째 골목으로 걸어갔다. 그러나 이것도 역시 파장인 듯하였다.
다른 편으로 서너 집을 앞서 오직 한 집 촛불이 크게 흐늘거리며 춤을 추는 가운데 중년이 넘었을 남녀의 침착한 두덜거리는 소리가 들려 나왔으나 그 소리마저 광주리의 그릇들 옮겨 담는 소리에 지나지 않았음을 알고는 가슴에 침내하는 1층 헛헛하고 낭망적인 생각을 금하지 못하였다. 행여나 하는 마음으로 이때 나는 그 속을 안 들여다보고 지나쳐 갈 수도 없었다. 만화님을 뜻한 한 50이나 되었을까 한 여편네가 한복판에 두 다리를 쪼그리고 앉아서 주머니 끈을 풀어헤친 채 이날 수입된 지전들을 정성껏 세고 있었다. 세던 손을 뚝 그치고는 간간 그도 무엇인가 중얼거리거니와 그것을 흘깃흘깃 곁눈질하기에 정신이 팔린 그 남편 될 듯한 사내도 무엇인가 두간두간 두덜거리기를 마지 아니하며 반허리를 굽힌 채 그릇들을 광주리 속에 챙기고 있었다. 주저앉으면 안 될 것도 없을성 싶었으나 그제는 딱 먹을 용기가 나지 아니하는 광경만으로도 되돌아서 지나쳐 나와버리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리하여 나는 돌고 돌아 더듬거려 나오던 끝에 이상하게도 낮에 수성서 들어와서 돼지고기에 생선에 매운 무나물을 맛있게 받쳐 먹은 바라크 행렬 거지반 끝 골목되는 그 할머니 가게에 당연히 돌아들어야만 했던 것처럼 돌아들게 된 것이었다. 할머니 무나물 못 잊어왔습니다. 선을 보이고 앉아는 처녀 모양으로 할머니는 보이한 김이 몰큰거리는 솥 옆구리에 단정히 무릎을 세우고 앉아서 무엇인지 한참 정신이 팔리고 있었다. 고기 있거든 고기에 술도 한 잔 주시고요. 한 장으로 된 좁고 긴 나무 판자상 앞에 내가 털썩 주저앉음과 동시에 할머니는 비로소 정신이 드는 듯이 주저앉는 나를 쳐다보고 예, 어서 앉으시오. 하고는 언제 왔었던 손님이려니 하는 어렴풋한 기억만을 더듬는 모양으로 입에서 긴 담뱃대를 떼내었다. 역시 바람이 있었던지 석구막 가까이 납작한 종지에 피어나는 기름불은 유달리 흐늘거려 안진뱅이 춤을 추면서 제가끔 광명과 그늘을 산지 사방 벽에 쥐어 뿌리었다. 불은 빛보다는 더 많은 그늘들을 일으켜 그것에 생명을 주어 무시로 약동하게 하고 또 무시로 발광하게 하는 듯하였다. 그래서 이 작은 의지할 데가 거의 없는 바라크의 기둥이 되고 주추가 되고 천반이 되는 몇 개의 나무 판자와 가마니 떼기와 그 외 모든 너스레미들을 모조리 삶아 없애려는 듯도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남을 삶아 없애지도 아니하고 저 자신 꺼져 없어지는 법도 없이 다만 사람의 가슴 속에 무엇인지 모르는 은근한 한 줄의 불안을 남겨놓으면서 조용한 가운데 타고 있을 따름이다. 어떻게 이렇게 오래 앉아 계셔요? 혼자서 할머니. 물론 그 자체로서는 충분히 궁금하지 아니할 수 없는 생각이기도 하였으나 한편으로는 가슴 한모퉁이에서 일어나는 불안의 그늘들을 눌러 가라앉히기 위하여 무엇이든 씨부리지 아니할 수 없지 아니하였던 것이다. 밤마다 이렇게 오래 남아 계셔요, 할머니? 밤마다 일하면 밤마다이지만 잠 안 오는 게 소시적부터 버릇이 되어서요. 할머니는 국솥에서 한 사발 국을 잘 떠서 상 위에 올려놓고 대병을 잡아 그 속에 담긴 반 이상이나 남은 투명한 맑은 액체를 컵에 기울여 부었다. 나는 찬 호주의 반모금이 짜릿하게 목구멍을 지나 식도를 적셔 내려가 뱃속에 퍼지는 것을 맥을 짚어보는 것처럼 분명히 짐작하여 알며 할머니의 무엇인지 풍성한 의미가 없지 아니할 듯한 이 잠 안 오는 버릇이란 금맥을 찾아 들어갔다. 소시적부터이시라니 할아버지랑 아드님이랑은 다 어디 가시고요? 다 없답니다. 없으시다니 그럼 혼자세요? 더운 국덕으로 뱃속에서 잘 퍼지기 시작하는 호주의 힘을 빌려
물어보지 아니하여도 이미 분명한 물음들을 나는 일부 이렇게 물어보았다. 막 안 어느 구석을 쳐다보나 어둑신하지 아니한 곳이라고는 없었으나 벌써 한 잔 들어간 이제 내 눈에 마음을 억누르는 음침한 데는 한 군데도 띄지 아니하게 된 것이었다. 아이들 두어서너 되던 건 이리저리 하나둘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30나던 해에. 노인은 담뱃대를 입에서 빼어들고 가느다란 연기를 입에서 내뿜으며 뚝 말을 끊었다가 갓 30나던 해에 봄에 올해 28 났던 애가 뱃속에 든 채 혼자 되었답니다. 하였다. 네, 그분은 어디 가셨습니까? 그것마저 죽어 없어졌지요. 그는 별로 상심하는 티도 정도 이상으로는 나타내지 아니하면서 태연히 다시 대를 가져다 입에 물려다가 물으시니 말씀이지. 한 달 더 참으면 해방이 되는 것을 그걸 못 참고 5년 만에 그만 감옥에서 종시 죽고야 말았답니다. 네, 그러세요. 나는 마주 얼굴을 쳐다보기도 언짢아서 이러고는 남의 컵에 술을 마저 들이마시었다. 해방이 되었는데 제 새끼라서 그런지 원래 아글타글 살 욕심을 남보다 더는 보이지 않던 애니만큼 다른 것들 때보다 가슴 아픈 것이 어째 덜하지 아니한 것만 같아 못 견디는 겁니다. 그는 잠깐만이라도 자기의 두 눈을 가릴 필요가 있어서 그랬던지 선뜻 일어나 등지고 앉았던 낮은 실ong 위에 놓인 돛병을 들러갔다. 그리고 차마 묻지는 못하나마 내심 내 요구임에는 틀림없는 것들에 대하여 노인은 암묵한 가운데 자연스러이 대답을 만들어 내려가며 그 돛병을 내어 밀어 내 둘째 번째 잔에 술을 따른 것이다. 보통 학교는 어찌어찌 이 어미가 졸업을 시켜 주었지만은 벌써 졸업하던 해봄부터 붙들려 가기까지 꼭 10년 동안을 죽이 되나 밥이 되나 한날같이 이 애미와 함께 살아오면서 공장살이를 하다가 이 모양 되었으니 저 포항동 넘어 남해방 한간 얻어가지고요. 네, 처음부터 이런 걸. 노인은 대끝으로 국솥을 가리키며 이런 걸 하던 것도 아니요. 어려서부터 배운 것도 아니지만은 그 애가 들어가던 해여름 처음 얼마 동안은 어쩔 줄 모르고 어리둥절해 있기만 하다가 늘 그러고 있을 수도 없고 또 아이 몇 잃어버리는 동안에 생긴 잠 안 오는 나쁜 버릇이 다시 도져서 몇 해 만에 다시 남의 고궁살이를 들어갔지요. 네, 그러세요. 그 긴 5해 동안을 그저 모진 일과 고단한 잠만으로 지어 나오다가 하루아침은 문득 그것이 죽었으니 찾아가라는 기별이 감옥에서 나왔을 때야 얼마나 앞이 아득하였겠어요. 그리셨겠습니다. 사람의 가죽은 질기다고 했습니다. 병과 액으로 앞서도 자식색이 몇 되던 건 하나 둘씩 이리저리 다 떼오기는 하였지만은 그런 땐들 왜 안 그럴 수야 있었겠나 요만은 이제는 힘을 줄 때라고는 하나 남지 않고 없어지고 그것 하나만 믿고 산다 한 그놈마저 죽어 없어졌는데도 사람의 목숨은 이렇게 모질은 것이니. 마음이 제법 단단해 보이던 그도 한번 내다르니 비로소 젊은이 앞에서 긴 한숨을 걷잡지 못하였다. 여기서 처음으로 나는 그를 위로할 기회를 얻었으므로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고 가는 사람도 다 제 명이 아닙니까? 하여 들으니까 그는 하기야 명이지요. 하지만 명이란들 그럴 수야 있습니까?
해방이 되었다 해서 갇히었던 사람들은 이제 살인강도 암질이라도 다 옥문을 걷어차고 훨훨 튀어서 세상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였다. 부질없는 말로 이가 어째 안 갈리겠습니까? 하지만 내 새끼를 갖다 가두어 죽인 놈들은 자빠져서 다들 무릎을 꿇었지만은 무릎 꿇은 놈들의 꼴을 보면 눈물밖에 나는 것이 없이 되었습니다. 그려. 애비랄 것 없이 남편이랄 것 없이 잃어버릴 건 다 잃어버리고 못 먹고 굶주려 피골이 상접해서 헛너질 때기에 깡통을 들고 앞뒤로 허친거리며 업고 안고 끌고 주축 끼고 다니는 꼴들 어디 매가 갑니까? 발가벗겨 놓고 보니 매갈 데가 어딥니까? 만주서 오셨다니깐 혹 못 보셨는지 모르지만은 낮에 보면 이 조그마한 장터에도 그 헐벗은 굶주린 것들이 뜨문히 바닥에 깔리곤 합니다. 그것들만 실어서 보내는 고무산인가 아오진가 간다는 차가 저기와 선채 저 차도 벌써 나 알기에 닷새도 더 되는가 봅니다만 참다 못해 자원에 나오는 것들이 한차 되기를 기다려 떠나는 것인데 닷새 동안이면 닷새 동안 긴내 굶은 것들인 그 속에 어째 없겠어요. 그러지 아니하여도 나는 할머니의 아까 그것들이 업고 안고 끼고 다닌다는 치근한 표현을 한 것으로부터 낮에 수성서 들어오는 길로 맞닥뜨린 사람이 복잡거리는 좁은 행상로 위에 일어난 한 장면의 짤막한 씬을 연상하기 시작하는 중이었는데 노인은 이러고는 말을 끊고 깊은 한숨을 들이쉬었다. 참으로 그 일본 여자는 업고 달고 또 하나는 손을 잡고 아마 아오지 가기를 기다리는 차에서 기어 내려온 듯 폼 가까운 행상로 위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허옇게 퉁퉁 부어오른 나체, 기름때 전 걸레 같은 헝겊 조각으로 머리를 질끈 동이고 업고 달리고 잡힌 채 길바투에 비켜서 있었다. 머리를 동인 것만으로는 휘둘리는 몸을 어찌할 수 없다는 모양으로 골살을 몇 번 찌푸렸다가는 펴서 하늘을 쳐다보고 또 찌푸렸다가는 펴서 쳐다보고 하기를 한참이나 하며 애를 쓰는 것을 자기는 유심히 건너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윽고 그는 정신이 들었는지 지척지척 걸어들어와 광주리며 함지며 채두랭이 같은데 여러 가지 먹을 것을 담아 가지고 나와 혹은 섰기도 하고 혹은 앉았기도 한 여인 행상꾼 앞을 지나쳐 오다가 문득 한 여인 앞에 서서 그 발뿌리에 놓인 광주리의 속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었다. 한 개 5원씩. 행상의 여인네는 허리를 구부려 광주리에서 속에 담기었던 배 한 개를 집어들고 다른 한 손은 활짝 펴서 일본인 아낙네 눈앞을 가리매 아낙네는 실심한 사람 모양으로 한참 동안이나 자기 눈앞을 가린 활짝 편 그 손가락들을 멀거니 바라만 보고 있었다. 뒤에 달린 8살 난 시넬미가 엉긋 바치를 움켜잡고 비어틀듯이 앞으로 떠밀고 그보다 2살이나 덜 먹었을 손을 잡혀 나오던 어린 계집아이가 어미의 손을 끌어 당기었다. 그리고 업힌 것이 띈 띠개에서 넘나와 두 손을 내어 뻗으며 어미의 어깨 너머를 솟아오르려고 한다. 이것들이 이렇게 야단이야요. 새 어린 것의 어머니는 참다 못하여 일본말로 이러며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행상 여인의 눈동자를 들여다보는 것이었다. 애걸이 없었다기로니 이것들이 어찌 그것만으로 덜 비참할 리가 있을 정경이었을 것이냐. 그 위에 물론 그것만은 아니었다. 고기잡이 아이를 갯가에서 내려오다 떨구고 나서 제철소 옆을 지나 혼자 걸어오다가 일본 사람들 때문에 만든 특별구역 가까이 와 다다랐을 때 그 아랫동네 우물에 몰려들어
방틀에 붙어 서서 줄인 창자에 찬물을 몰아 넣고들 섰는 광경. 한산에는 더운 약 받아들듯 냉수 한 그릇을 손에 받아들고 행길가 숲속에 펼치고 하늘을 쳐다보고 앉아서 한 모금씩 그이들을 목 넘어 넘기고 있었다. 허겁진 얼굴에 한바탕 꺼멍칠을 해가지고 긴 머리는 뒤 헝클릴 대로 뒤 헝클리어 힘없는 빈 눈으로는 먼 하늘가를 바라보며 그 종자가 그렇게 될 줄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안 그렇던들 그것들이 다 죽일 논두리였겠어요만. 벼랑간 계속되려는 할머니 말씀에 나는 순간 앞에 머리를 박고 수그리고 앉아서 끄덕이고 있던 내 머리를 정신을 들여 올리키어 들었다. 이번에 난 참 수타 울었습니다. 우리의 잡혀가던 해 여름 가도라는 일본 사람 젊은이 하나도 그 속에 끼어 같은 일에 같이 넘어갔지요. 처음엔 몰랐다가 그의 가을도 깊어서 재판이 끝이 나자 기결감으로 옮겨가게 된 뒤 어느 날 첫 면회를 갔다가 그런 일본 사람하고 같이 간 줄을 집에 입에서 들어 알았습니다. 겨울에 들어서서 젊은이는 원산으로 이감을 가게 되었는데 집에 말을 쫓아가면서 입으라고 옷 한 벌을 지어들고 갔더니 그때 우리 애 하는 말이 가도라는 사람은 집은 있을 때 집이 없어서 온 사람이 아니요. 먹을 것이 있을 때 제 먹을 것 때문에 애쓸 수 없던 사람이다. 그렇다고 물론 건달을 하려고 건너온 사람도 아닌 것이니 자기하고 같은 일에 종사했으나 거지도 아니요 도둑놈도 아니요 아무런 죄도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지요. 그럼 무엇이 죄냐? 일본 사람은 일본 바다에서 나는 멸치만 잡아먹어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다고 한 것이 죄다. 어머니, 멸치만 잡아먹어도 산다는 말을 아시겠어요? 하였습니다. 네. 누가 무엇 때문에 누구 까닭으로 싸웠는지 그건 난 모릅니다. 하지만 내 아들이 붙들려는 가스나마 죄 아님을 못 믿을 나는 아니었으므로 응당 당장에 해득했어야 할 이 말들을 5년 동안을 두고도 해득치 못하다가 이제야 겨우 오늘에야 겨우 해득한 것입니다. 그 종자들로 해서 어떻게 눈물이 안 나옵니까? 젊은이가 원산으로 간 것은 첫눈이 펄펄 날리는 과히 춥지는 아니하나 흐린 음산한 날이어서 나는 새벽부터 옥문전에 가 섰다가 배웅을 해주었는데 간 후론 물론 나왔다는 말도 못 듣고 죽었단 말도 못 들어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나 죽지 않았으면 이번에 나왔을 겁니다. 저것들이 저 업고 잡고 끼고 주릉주릉 단저 불쌍한 것들이 가도의 종자인 것을 모른다고 할 수 없었으니 어떻게 눈물이 아니나. 이때 갑자기 불이 껌프라는 느낌과 함께 노인의 말이 중도에 뚝 끊이며 그 부드러운 두 눈동자를 치트키어 내 머리 위로 문 밖을 내다보는 바람에 나도 스스로 일어나는 불의의 감각에 이끌려 몸을 돌이키지 아니할 수 없었다. 그것은 머리 밑을 지나가는 쌀랑한 한 줄기 감촉이었다. 그리고 찰나적이었으나마 참으로 겨우 소리를 지르지 않을 정도로 놀라 멈칫 부동의 자세에 나를 머물러 세우게 한 강강한 한 느낌이었다. 거풀을 뒤집어 쓴 홀령이면 개서 더할 수 있으랴 할 한 개의 홀령이 문설주이기도 하고 문기둥이기도 한 편짝 통나무 기둥에 기대어 서 있었다. 더부르기 내리덮인 머리칼 밑엔 어떤 얼굴을 한 사람인지 채 들여다볼 용기도 나지 아니하는 동안에 헌 너즈레기 위에 다시 헌 너즈레기를 걸친 깡통한 일본 사람들의 여자옷 밑에 다리뼈와 복숭아뼈가 두드러져 나온 두 개의 왕발이 흐물거리는 희미한 기름불 먼 그늘 속에 내어다 보였다.
한 팔을 명치 끝까지 꺾어 올린 손바닥 위에는 웅큼한 한 개의 깡통이 들리어서 역시 그 먼 흐물거리는 희미한 붉은을 속에서 둔탁한 빛을 반사하고 있으며 저겁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낮은 목소리로 불시에 이러하였다. 낮으나 그것은 밑으로 흥분이 전파하여 들어가는 날카로운 그러나 남의 처지에 자기의 몸을 넣고 생각하는 은근한 목소리였다. 저것들입니다. 이렇게 되뇌는 소리에 나는 정신이 들어 노인이 밥 양푼에서 밥을 푸고 국솥에서 국을 떠 붓는 동안 잔 밑바닥에 남은 호주의 면 모금을 짤끔거리며 입술에 적시고 있었다. 이 불의의 손이 밥을 다 먹을 때를 별러 나도 내 술의 끝을 내기는 하였으나 끝이 났다고 곧 그의 뒤를 따라 밖으로 나서기에는 이때 나는 너무나 공포에도 가깝다 할 심각한 인상을 가슴속에서 떨쳐버릴 길이 없음을 어찌할 수 없었다. 게다가 가슴 한 귀퉁이에 새로 돋아나오는 흥분의 싹인들 없을 수 없었던 것이다. 한 잔 더 주세요. 나는 바닥이 마른 내 술잔을 내어 밀어 할머니에게서 셋째 잔의 호주를 받아들였다. 아우질 기다리는 차에서 내려온 겁니까? 그렇답니다. 할머니 대답에 나는 잠잠하였다. 그리고 셋째 잔 첫 모금으로 혀 위에 남는 호주에 쓴 뒷맛을 나는 잡은 채로 몇 번 다시어 보았다. 밤바다입니까? 밤바다입니다. 오는 게 늘 오겠습니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정 할 수 없어서 기어내리는 것들이요. 또 너도 대세에 한 차씩은 떠나니까요. 나는 잔을 들어 넷째 번 모금의 술을 마셨다. 관자놀이 위에 핏대가 불끈거리고 온 전신의 혈관이 부풀어 일어나 이제는 완전히 술이 돌기 시작함을 나는 화련한 기분 가운데서 느꼈다. 하지만 아무리 잠이 아니 오시더라도 밤을 새시고 앉아 계시는 건 아니겠지요. 웬걸이요? 못된 버릇으로 해서 아무래도 새지요. 그 대신 낮에 잡니다. 내가 잠자코 그의 얼굴을 쳐다보며 계속될 그의 말을 기다리매 우리나라도 안적 제 자리가 잡힐 겨를이 없어서 그렇지. 이제 딱 제 자리가 잡히고 나면 나 같은 노폐한 늙은 것이야 무슨 소용이 있는 겁니까? 무용지물이지요. 무엇이 내다 보이는 게 있어서 무슨 근력이 나겠기에 아글타글 돈을 벌 생각이 있어 그러겠습니까마는 이렇게 해가다 벌리는 게 있으면 가지고 절에 들어갈 미천이나 하자는 거지요. 없으면 그만두고. 그리노라면 세상도 차차 자리를 잡아 깔아앉을 터이고 그렇지 않아요. 무엇을 어떻게 하자고 무슨 욕심이 복받쳐서 허둥지둥이야 할 내 처지겠어요. 이렇게 내가 나온다니까 해방이 된 오늘에야 왜 뻐젓이 내어놓고 자치회라던가 보안대라던가 안 가볼 곳 있느냐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지만은 이 어선하고 일 많은 때 그건 무슨 일이라고. 무슨 일이라니 무슨 말씀이십니까? 당연히 할머니께서야 그리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아도 우리 집에 하고 가깝던 젊은이들이 요새 모두들 무엇들이 되어서 부득부득 끌고 가려는 것을 내가 안 들었지요. 그런 호산 내게 당치도 아닌 거려니와 그렇지 않단들 생눈을 뻔히 두고야 왜 남에게 신세수고를 끼칩니까? 반평생 돌아본들 나처럼 가죽 질긴 늙은이도 없는가 했습니다. 이 질긴 고기를 좀 더 써먹다 죽으리라 싶어 나왔는데 나와 보니 안 나왔던 것보담 얼마나 잘했다 싶었는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그러실 수야 있습니까? 머리요?
이제 앞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은 이제 얼마 안 가서 쓸데도 없는 무용지물 될 것이. 그동안에라도 무엇에나 뼈다귀를 놀리고 먹어야 할 거 아니겠어요? 또 안 그렇다면 이렇게 피난민이 우글우글하고 눈에 밟히는 것이 많은데 무엇이 즐거워서 혼자 호사를 하자겠습니까? 네, 죄송합니다. 피난민도 형제 없이 어지러웠고 일본 사람들도 과연 눈을 거들떠보기 싫게 처참하지 아니함이 없었으나 생각하면 이것을 혁명이라 하는 것이었다. 혁명은 가혹한 것이었고 또 가혹하여도 할 수 없을 것임에 불구하고 한 개의 배장수를 애워싸고 지나쳐간 짤막한 전경을 통하여 지금 마주 앉아 그 면면한 심정을 토로하는 이 밥장수 할머니에 이르기까지 그것이 어떻게 된 배 한 알이며 그것이 어떻게 된 밥 한 그릇이기에 덥석덥석 국에 말아줄 마음의 준비가 언제부터 이처럼 되어 있었느냐는 것은 나의 새로이 발견한 크나큰 경이가 아닐 수 없었다. 경이보다도 그것은 인간 희망의 넓고 아름다운 시야를 거쳐서만 걷어들일 수 있는 하염없는 너그러운 슬픔 같은 곳에 나를 연하여 주었다. 나는 혓바닥에 쌀쌀한 뒷맛을 남겨놓고 간 미주의 방울방울이 흠뻑 몸에 젖어들듯이 넓고 너그러운 슬픔이 내 전신을 적셔 올라옴을 느끼었다. 그리고 때마침 네다섯 피난민들이 몸을 얼려가지고 흘흘거리고 들어서는 바람에 나는 자리를 내어주고 밖으로 나왔다. 술 먹은 다음 날 버릇대로 나는 아침채 날이 밝기 전에 눈을 떴으나 여관에서 조반도 못 얻어먹고 나간 것이 정거장에 와보니 어느 틈에 8시가 벌써 가까운 시간이었다. 오늘 아침 일찍이 나가서 만나지 못하는 날이면 방은 이내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8시라면 나를 찾으러 일찍 나왔던 방이 단념을 하고 돌아갈 그리 늦은 시간도 될 것 같지는 아니하였다. 못 만날 사람이 되어서 방을 만나지 못하더라도 차 형편을 보아서는 혼자서라도 떠날 생각을 하고 나온 나는 정식으로 둘러맨 룩색의 밑바닥을 두 손으로 받쳐가며 밤사이에 씻겨 나간 싱싱한 아침 공기 속을 플랫폼을 끝에서 끝까지 몇 번인가 오고 가고 하였다. 그러나 방은 나서지 아니하였다. 궤도 위에는 어젯밤 와닿은 두 군용차가 화통을 뗀 채 제 선로들 위에 그대로 차게 머물고 있고 분필로 아오지행이라고 썼던 지난밤 이래 일본 사람들 그 자원차가 달랑 두어 동강 붙어서 떨어진 먼 궤도 위에 팽개쳐 놓여 있었다. 머리도 없는 두 군용차 위엔 제가끔 어느 틈엔가 벌써 사람들이 올라가 기다리고 있었으나 차는 좀처럼 떠날 기색도 보이지 않았으므로 나는 폼에서 나와 철책을 뚫고 노점들 있는 쪽으로 내려왔다. 국밥 한 그릇쯤 먹고 가도 늦지 않을 여유는 있을성 싶었다. 회령서 방을 놓친 것이 불과 1, 2초의 간격이었으면 청진서 방을 잡은 것도 그 1, 2초의 아슬아슬한 순간이었다. 인젠 혼자라도 떠날 결심을 한 나인지라 그동안의 차 대가리가 어떻게 변덕을 부려도 안 될 일이어서 나는 철책 석탄 잿더미를 타고 내려와 공지를 지나 행상로 골목길을 밟고 올라서서 제일 가깝기만 한 장국밥집을 찾아든 것이었다. 몇 초만 밥을 늦게 먹었어도 물론 안 될 뻔하였지만은 몇 숟가락 밥을 남겨놓고 일어났더라도 방을 붙잡는 일은 어려울 뻔하였다. 양치를 하고 돈을 치르고 내가 일어선 것은 방이 막 나무 판자로 된 정거장 임시 시무소 있는 쪽 폼 마지막 기둥까지 왔다가 돌아서는 찰나이었다. 이 사무소와 기둥 사이래야 불과 한 칸이 될까 말까한 사이였으므로 나는 방이 걸어온 길을 돌아서서 그 사무소 뒤에 가려 없어지기 전에 있는 소리를 다하여 부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역 임시 사무소와 폼 마지막 기둥 사이 한 칸통의 좁은 공간 속에 우연히 들어선 그를 붙잡았다느니 보다는
그런 좁은 간간한 틀을 짜서 놓고 그 안으로 들어오기를 기다렸다 함이 오르리만큼 우리의 상봉은 아슬아슬한 것이었다. 나는 새를 잠깐 깃을 고르느라고 퍼덕이는 동안에 쏘아 떨어뜨린 경호인들 개서 더할 수는 없었다. 방 선생! 방 선생! 참으로 오래간만에 보는 푸를 대로 푸른 마가을 바닷빛 모양으로 이곳이 고향인 사람의 만누님 집을 향하여 걸어나가는 젊은 두 피난민의 마음은 한없이 푸르고 또 한없이 부풀어 올랐다. 이틀 밤을 방 누님 댁에서 자고 사흘째 되는 날은 아침 간다고 신포동을 내려왔다. 간다고 내려는 왔으나 있을뚱 말뚱하였던 차는 역시 이날 없는 모양이어서 우리는 못 견디는 모양하고 다시 거리로 들어와 여관을 정하고 거기 짐을 부리기로 하였다. 주울은 못 되었으나마 신포동 그래도 자그만 목간통에서 목욕을 하고 위선 옷에 만돌림만이라도 털어놓고 내려온 우리였으니 절반은 짐이 덜린 거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길림서 둘이 갈라가지고 제가끔 시계 주머니와 허리춤과 양말 속 발바닥 밑 같은데 조심성스럽게 갈라서 감추어 가지고 떠난 몇천 원 돈도 이날 여관에 들어 이면수 프라이와 뜯은 북어와 배 해서 한 잔 먹고 난 걸로 누구에게 한 푼 빼앗긴 것도 없이 이제는 아주 마지막이 되고 말았다. 하면서도 무엇인지 모르게 우리의 어깨는 가뿐해진 것으로만 여겼는데 다음날 아침 일어나 같은 여관에 든 손님에게서 사실은 어제도 낮지나 함흥 가는 차가 있었더라는 말을 듣고는 갑작스러이 다시 마음이 흐려짐을 느끼었다. 듣기 탓으로는 그렇게 날마다 차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없음도 아니나 완전히 마음을 놓아 안 될 곳에서 마음을 놓고 흥청거렸다는 후회감으로부터 본다면 어제 일은 암만 하여도 불시에 마지막으로 속아 넘어간 네메시스의 소장만 같아서 섬뜩한 불안이 가시지 아니하였다. 어제도 차가 떠났다는 그 낮때가 지나서부터는 우리의 이 불안도 차차 심각한 것이 되지 아니할 수 없었다. 방과 나는 서로 번갈아 가며 짐을 보기로 하고 다시 시내로 들어가 혹 트럭과 같은 편법이 있지는 않을까 하고 돌아다녀 보았으나 별 신통한 수도 없음을 알고는 정말로 몸이 풀림을 걷잡을 길이 없었다. 이러고 앉았댔자 부지야 세월이겠어. 며칠 정신 차려 기다리노라면 쟤 안 오겠어. 우리는 다시 이런 배짱 좋은 사람들이 되어 일어서서 나오지 아니할 수 없었다. 우리가 이날 밤 다시 정거장으로 나온 것은 그 뒤 두어 시간이나 되어 해가 벌써 절반은 산 너머로 타고 넘어간 어슬어슬하기 시작하는 경각이었다. 아침 여관에서 나오면서 방에 론진 팔목 시계와 바꿔 가지고 나온 600원 돈 중에서 배가를 사이다 병에다 2개나 사들고 들어와 한 잔씩 하고 저녁을 먹고 막 수저를 놓자고 하는데 주인이 헐떡거리며 2층으로 올라와 하는 말이 차가 방금 뒤에서 나온 모양이라고 하는 것이었다. 그 차 타고 와 내린 손님들이 지금 우리 집에 들기 시작합니다. 하였다. 참으로 주인의 말대로 차는 정거장에 와 다 있었고 또 이만하면 우리도 우리를 제일로 요행스러운 피난민으로 생각함이 아님은 아니었으나 그러나 조급한 우리들의 갈증이 만족이 되리만큼 닥치는 대로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는 것만도 아닌 듯은 하였다. 그 대신 우리는 오직 이러한 운불운의 부절한 기복, 그 중에서도 측량할 수 없는 불운의 깊은 골짜기에서만 우리는 우리 가슴에 깊이 잠복해 있어 하마터면 어느 결에 저절로 사가져 버려 없어졌을지도 몰랐을 뜻하지 아니하였던 그리운 소망들을 불시에 달할 수 있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일이라 하였다. 달고 온 군용차에서 떨어져 달아난 화통이 어디를 갔으며 언제 돌아올 것인지 모른다는 불안성을 띤 물론이 이 구석 저 구석 차에 올라탄 사람들 입에서 우러나와 다시 이겨낼 수 없는 염증과 지루함이 우리들 가슴에도 내려앉으려 할 즈음에
여보 전, 어쨌든 우리는 내렸다 올랐다 하지 말고 인젠 여기서 밤을 새더라도 기다려 보기로 합시다. 하는 방의 말을 받아 나도 얼근히 술이 퍼진 기분을 빌려서 내리기는 어딜 내려요. 하여 방의 기운을 북돋고 나서 헌데 혹 떠나게 될 때 디바이 씨들에게 또 대접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 아까 사가지고 들어갔던 집에서 사이다 병으로 내 2개 더 사가지고 오리다. 하고는 토록골을 뛰어내려 다녀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술이 꽉 찬 사이다병 2개를 한 손에 하나씩 들고 예전 개찰구로 쓰던 정면 문으로 들어서려 할 때 나는 7, 8인 사람의 일행이 나를 받아 나오는 것과 마주쳤다. 이미 날이 어두워 들어가는 깊어진 황혼이 끝이 나려는 때인지라 얼른 눈에 띄인 것은 아니었으나 지나놓고 보니 패중 제일 앞장을 서서 덮얼거리고 나가는 더벅머리 소년의 뒷모양은 아무리 생각하여 보아도 낯익은 차림차림이었다. 그 독특한 덮얼거리는 걸음걸이는 제쳐놓고라도 커서 과히 훌렁훌렁한 국민복에 저고리 소매와 바지를 걷어올린 것이 희게 손목과 발등에 나 덮인 것만 보더라도 어느 일본 놈을 또 잡아가는 것인가? 폼으로 첫발을 옮겨 디디지도 채 못한 채 나는 획 돌아서서 광장으로 사라져 나가는 그들. 보승을 진 키가 들쑥날쑥한 2 사내를 에워싼 7, 8인 사람의 한 그룹이 남실거리는 어둠 속에 사라지는 뒷모양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유혹적인 걸음발이 몇 발씩이나 더듬적거려 짐을 어찌하는 수 없었다. 이만한 전경을 배경으로 한 이만한 포박의 장면 같으면 내 성질로서 신기하지 않을 리는 없었다. 하지만 아무리 화가 되기를 결심한 일에 후천적으로 생긴 내 집요한 탐색벽이라 하더라도 이런 긴박한 경우에 이르면 이것쯤은 참으로 적은 평범한 호기심으로 떨어지고 말 성질에 거실 수도 있었던 것이다. 한데 그 위에 그렇지 않고 남는 큰 놀라움이 있었다면 그것은 내 가슴 속에 부지불식간에 산 확고한 릴리프가 되어 그립게 숨어있던 그 소년의 싱싱한 맑은 2 눈알의 홍채가 산 자기의 실상을 만나 발한 찬란한 섬광 때문이 아니면 무엇일 수 없었다. 참으로 고옥에 끌린 내 걸음발이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 이상 더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일이어서 나는 내려왔던 토록고에 올라가 방과 가지런히 그 위에 실은 자동차에 찬 몸뚱어리를 기대고 앉았다. 언제 이렇게 어두워졌던가 하고 하늘을 우러러보니 그러지 않아도 금음밤이 아니면 금음 전날 밤, 금음 전날 밤이 아니면 하루 더 전날 밤밖에는 더 못 되리라 한 어쨌든 금음밤을 앞에 놓고 움직거리지 못하는 밤하늘에 어느 결엔가 구름조차 한불 깔린 것이 짙어 보였다. 그것은 이마가 선뜻거려 더는 잠시도 쳐다보기에 견디지 못할 것들이었다. 여보, 방 선생. 하고 나는 방을 불렀다. 그리고 비로소 처음으로 수성일에 내 혼자의 비밀로 되어 있던 소년의 이야기를 자초지종부터 하기로 하였다. 그랬더니 방은 정색을 하여 나를 돌아보고 건참 철저한데 하며 하지만 아까 누구한테 들으니까 부령에선가 어디에선가 무슨 쿠데타가 있었대. 하였다. 무슨 쿠데타? 여기서 하는 쿠데타에 무슨 딴 쿠데타가 있으려고. 썩어빠진 전직자들이 그래도 물을 덜 흐려서 나쁜 짓들을 하고는 교묘히 먹물을 뿜어놓고 돌아다닌다는군. 해서 어제 오늘은 그것들을 잡느라고 이 정거장에도 한불 깔렸댔대. 그러고서는 몰래 서울로 도망지를 쳐 간다니깐. 그러니깐 아까 꼬여갔다는 그 자들도 혹 그런 것들이었는지도 모르지. 당신 그런 데까지는 참견할 리가 없을래라고 하지만 그건 몰라요. 그 녀석이 보안대 김 선생이 어쩌니 저쩌니 했다면서 연락이 있다고만 하면 그런 사람들이 이래도
어른만으로는 감당 못할 일이 없지 않아 있거든. 듣고 보니 그럴성 싶은 일이기도 하였다. 하지만 그것이 일본 사람이건 조선 사람이건 또 무슨 일로 꼬여간 것이건 간에 내게 큰 상관될 것은 없었다. 지금껏 내 가슴속에 엉겨진 그 소년에 대한 형용하기 힘든 모든 인상은 그걸로 말미암아 어떻게 될 성질의 것은 못 되는 것이었다. 다시 쳐다보는 밤하늘은 이미 이제는 이마가 선뜻할 겨를도 없이 어느 틈엔가 일면 진한 칠빛이 되어 있다가 쳐다보는 내 가슴 위를 불현듯이 무겁게 내리덮고 말았다. 양복바지 무릎을 뚫고 팔소매 끝과 목덜미 너머로 숨을 돌이킨 밤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한다. 소년으로 말미암아 머릿속에 켜진 아주 꺼지지 아니하려는 현황한 불길들에 시달려 가며 나는 그러하는 두 무릎들 틈에 머리를 박고 허리를 구부리어 댄 채 오직 구부리고 옹크린 덕분을 빌려 억지스런 잠을 청하기로 하였다. 청한 잠이 들기는 하였는데 얼마를 잤던 것인지는 모르나마 눈이 뜨었을 때는 방이 소련병과 마주서서 제가끔 주워가며 받아가며 고개를 끄덕거리는 것으로 보아 무엇인지 한 단판 끝낸 순간인 듯하였다. 그는 소련병에게서 도로 돌려받은 그래도 제법 잘 써먹기는 했으나 노서말로 된 것이란 이외로는 별 대단한 것도 없는 증명서를 양복저고리 안 포켓에 집어넣으며 웃으며 무시로 고개를 끄덕거리었다. 두 소련병 중 하나는 내가 앉아있는 자동차의 전 차체의 둘레와 토로코의 구석구석을 회중 전등으로 돌려 비추어 보였다. 어느 결에 내쫓은 것인지 방과 나와 두 소련병을 내어놓고는 토로코 위에 사람이라고는 하나도 남지 않았음을 나는 그 짜릿한 회중 전등 불빛 속에 돌아보았다. 아마 떠나기는 하는 모양인가? 한데 여기 사람들은 다 어디들 갔소? 내가 실어 들어가려던 어깨를 들춰가며 이렇게 물으니 쫓겨 내려가서 저쪽 차 지붕 위엔들 모두 올라가 달라붙은 모양인데 그걸 못하게 하느라고 지금 소련병이 야단인 모양이요. 하며 방은 그 긴 턱주가리로 차 꽁무니 쪽을 가리키었다. 왜 거기 꺼정이야 못하게 해? 아마 밤중이니까 낮과도 달라서 졸다가 사람 상하는 일이 있어도 안 될 테니깐 그러는 게지. 몸을 떨치고 일어나서 보니 과연 까맣게 내려다 보이는 아마 2차 마지막으로 달렸을 두어 서너 개 유괴화차 지붕 위에는 강한 서치라이트와 같이 불길이 잘 뻗는 군인용 회중 전등 집중적인 불빛 속에 사람들이 앞뒤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는 것이 자주자주 갈리는 먼 환등 속같이 건너다 보였다. 이리저리 몰리는 사람들의 무리를 따라 불을 비춰가며 쫓아 몰아대는 것인데 두터운 구름이 내리덮인 금은밤 하늘에다 중공에서 끊어진 끝이 퍼진 그 불꼬리들 밑에 전개하는 이 혼란 광경은 무심히 바라볼 사람들에게는 음침한 처절한 것들이었다. SOS를 부르는 경정 속에 살구멍을 찾아서 허둥거리는 조난 군중의 참담한 광경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환각이 잠이 잘 아니면 어리둥절한 내 머리에 어른거리었다. 그러자 우리가 이제로부터 가야 할 방향에서 축축거리며 화통에 접근하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어느 결에 털거덕하고 그것은 우리 차체와 부딪혔다. 이윽고 화통은 30여 칸도 더 달았을 긴 우리의 차를 잡아당기었다. 그러나 몇 바퀴 채 굴러가지도 못해서 그것은 다시 털거덕하고 제자리에 서고 말았다. 떨려내린 피나미들이 자꾸 차 떠나는 틈을 따서 메어 달리는 모양이야. 눈이 멍해져 자기의 얼굴을 마주 쳐다보고 앉았는 나에게 차꼬리를 향하여 앉은 방이 먼 중공을 바라보며 입을 쩝 다시면서 이렇게 중얼거렸다. 다시 자리에서 내가 일어나 돌이켜 보매 아까 꺼졌던 회중 전등의 강한 불빛이
방이 바라보고 앉아서 중얼거리던 중공 하늘 아래 유계화차 지붕 위에 있음을 나는 보았다. 그리고 인차 주르르 하는 다발총에 연발하는 총소리가 귓봉오리를 울려왔다. 물론 빈 공포였으나 쫓아가는 스포트라이트에 집중된 불빛 속에 드러난 것은 차꼬리를 향하여 도망질치는 무수한 군중의 뒷모양뿐이었다. 내 몸에 와닿는 똑같은 종류의 서치라이트와 다름이 없이 내 가슴도 선뜻선뜻하고 펄럭펄럭 하였다. 차는 다시 떠났다. 하지만 그것은 단순히 떠날 수가 없어서 더 몇 번인가 이러한 장면이 반복된 뒤에 그러나 역시 종래 떠나기로 되었던 군용차는 아무렇게 해서라도 떠나기는 하였다. 서치라이트로 몇 번 가슴이 선뜻거린 데다가 이렇게 수없이 털거덩거림을 받은 덕분으로 나는 아주 잠이 깨어서 떠나는 화물차 모서리에 기대어 섰다. 30몇 개나 되는 차 체인을 화통이 잡아당기는 털커덩 소리가 몇 개로 짤막하게 모여나고는 차는 차차 본속력을 내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몇 칸 채 안이 되는 우리의 차가는 어느 틈에 시력이 이를 곳으로 까맣게 칠하여 놓이지 아니한 곳이 없는 어두운 공간 속에 오직 한 개의 표적이 될 만한 높은 흰 급수대를 지나 몇 개나 되는지 모르는 눈꺼풀 아래에서만 알쏭알쏭하니 지어져 들어가는 전철의 마지막 분기점까지도 지나쳐 오는 것이 찻바퀴에 덜컹거리며 한 곳으로 굴러 모여드는 소리로 분명히 지각되었다. 오래간만에 막혔던 가슴이 뚫려 내려가는 화련함을 나는 느끼었으나 그러나 이 소리는 또한 나에게 내 가슴 속에 고유하니 본성으로 잠복해 있는 내 구슬픈 제3자의 정신을 불러일으키었다. 두터운 구름이 내리덮인 금은 밤중 언제나 복구될는지 모르는 광야와 같이 골고루 어두운 어둠 속에 쌓여서 그것이 응당 차지하고 있을 만한 위치를 머릿속에 그려보며 나는 뒤떨어지는 청진의 거리들을 내 흉중에 어루만지는 것이었다. 방은 이 땅이 우리들 여정의 절반이라고 하였지만은 서럭 지나온 것이 절반이 못 된다 하더라도 내게는 이미 내 가슴 가운데 그려진 이번 피난의 변천 굴곡은 여기서 다 완결된 거나 조금도 다름이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이상 고생스러운 협로를 몇 갑절 더 연장해 나간다 하더라도 나로서는 이외에 더 색다른 의미를 찾기는 어려울 일일 듯 하였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든 내 피난행은 여기서 완전히 끝이 난 모양으로 나는 쌀쌀한 충분히 찬 나로 돌아왔다. 다만 나는 이때 심포동서 다시 거리로 내려왔던 이 일양일지간에 그러자고만 하였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었을 일을 어째 한 번도 그 할머니, 그 국밥집 할머니를 찾아가 보지 못하고 왔던가 하는 벼르고 벼르다가 못한 일보다도 더 걷잡을 길이 없는 내 도련한 애석함을 부둥켜 안고 어찌하지 못해함을 나는 불현듯 깨달았을 뿐이었다. 그것은 제 궤도에 들어서서 본성력을 내기 시작한 우리들의 차가 레일 위를 열십자로 건너매인 인도의 구름다리마저 뚫고 지나 나와 바른 손에 바다를 끼고 밋밋이 돌아나가는 그 긴 마지막 모퉁이에 다다랐을 때이었다. 지금껏 차꼬리에 감춰 보이지 아니하였던 정거장 군의 임시 사무소며 먼 시그널의 등들이 안개에 들어오는 동시에 또한 거지들의 거리마저 차차 멀리 떼어놓으며 우리들의 차가 그 긴 모퉁이를 굽어들매 따라 지금껏 염두에 두어보지도 아니하였던 그 할머니 장막의 외로운 등불이 먼 내 눈앞에서 내 옷깃을 휘날리는 음산한 금은밤 바람에 명멸하였다. 그리고 그 명멸하는 희멀끔한 불빛 속에서 인생의 깊은 인정을 누누이 이야기하며 밤새도록 종지의 기름불을 졸이고 앉았던 온 일생을 쇠정하게 늙어온 할머니의 그 정갈한 얼굴이 크게 오버랩되어 내 눈앞을 가리어 마지 아니하였다. 그 비길 데 없이 따뜻한 큰 그림자에 가려진 내 눈몽아리들은 뜨거이 젖어들려 하였다. 그러고도 웬일인지를 모르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간절한 느꺼움들이 자꾸 가슴 깊이 남으려고만 하여서 나는 두 발 뒤꿈치를 돋을 대로 돋우고 모자를 벗어들고 서서 황량한 폐허 위 오직 제 힘뿐을 빌려 퍼덕이는 한 점, 그 먼 불그늘을 향하여 한없이 한없이 내 손들을 내저었다. 허준 작가의 잔등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작가는 1910년 평안북도 용천에서 출생하였고요. 일본 호세이 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일보 기자를 지냈습니다. 처음에는 시인으로 출발하였지만 이후 탕류, 야한기 등을 발표하면서 소설가로 전향합니다. 1930년대 후반 등단해서 월북할 때까지 그다지 많은 작품을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작품성을 인정받았습니다. 해방 이후 조선문학가 동맹에 가담해서 활동하다가 월북하였고요. 이상, 최명익 등과 더불어 1930년대 후반 심리주의 혹은 모더니즘 경향의 대표적인 작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1946년에 발표된 허준의 잔등은 해방을 맞아 장춘에서 서울까지 돌아오는 나와 방이라는 두 인물의 여정을 담은 소설입니다. 이 작품에는 당시 대부분의 작가들이 보여주었던 해방의 흥분과 감격 대신 새로운 것에 대한 기대와 함께 실망이 차분하고 담담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잔등에 나는 뱀장어 잡이 소년과 국밥집 할머니를 만나면서 일본 또는 일본인관이 바뀌게 되는데요.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다가 서서히 인간적인 입장에서 그들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즉 국밥집 할머니를 통해서 죄는 미워해도 사람은 미워할 수 없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것인데요. 결국 주인공 나는 국밥집 할머니 같은 마음이 혼란스러운 해방 전국에서 한 줄기 희망의 불빛이 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고 있습니다. 잔등은 허준이 해방 전 작품에서 보여주었던 주인공의 허무주의적 성격, 냉정한 고백체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맹목적인 환희와 증오를 넘어선 자리에서 해방의 의미를 좀 더 진지하게 묻고 또 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 점에서 또 평가할 만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뵐게요. 그때까지 편안한 시간 이어주세요. 여기는 아름다운 소리책방이었습니다.